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보다 2살 많은 남자친구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오래 만난 만큼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고 그랬던 적은 있었지만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이 다 헛된 시간 낭비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요즘 마음고생이 심하네요. 이렇게 마음고생했던 건 취직 준비하면서 고생하던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취준생들이 시작부터 작은 회사를 목표로 하지는 않잖아요. 저 또한 그랬고 남자친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웠다면 온 세상이 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투성이었을 거예요. 노력한 만큼 결과도 안 나오고 취업 문턱이 높아진다는 말은 해가 바뀔 때마다 연신 뉴스에서 떠들어대고, 그래서 결국 저는 다른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경력 있는 신입도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 준비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직장을 먼저 구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대기업 취직 준비 1년 반을 하다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런 저희 결정이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대기업 들어가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회사 생활하면서 이직 준비가 말처럼 쉬운 줄 아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요. 지금도 저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이직 준비는 이미 그만둔 지 오래니까요. 그때는 언제까지 부모님 등골 빨아먹으면서 지낼 수는 없던 상황이기도 했기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결정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죽이 잘 맞는 편이고 경력이 길어지니 회사에서도 대우가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대기업과 비교하면 여전히 떨어지는 연봉이지만 그래도 한 달 월급 350 정도를 받으며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대기업 들어가는 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회사 들어가고 경력 4년 차가 되던 해에 드디어 남자친구는 그렇게 갈망하던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현재 2년 차인데 그래도 역시 대기업이라고 월급을 벌써 저보다 높게 받고 있네요. 오래 만나기도 했고 남자친구도 그렇게 노래를 하던 대기업 사원이 되었으니 그 이후부터는 결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남자친구 회사는 지방에 거점을 두고 있는 회사거든요. 지역만 말해도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 여기까지만 말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남자친구가 취직한 이후부터는 주말에만 만나는 주말 커플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취직 준비하는 4년 동안 나름 저한테 안 얻어먹으려고 노력하긴 했지만 데이트 비용 같은 거에서 저한테 조금 신세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그때 신세진 거 갚겠다고 주로 남자친구가 먼저 서울로 올라와서 데이트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반년쯤 지나고부터는 회사 일 때문에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몇 번씩 저보고 내려와 달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번갈아 가며 한 주는 제가 내려가고 한 주는 남자친구가 올라오는 식으로 해서 데이트를 했고요. 아무튼 이런 식의 만남을 유지하던 가운데 남자친구가 은연중에 결혼 이야기를 불쑥 꺼내왔습니다. 이제 자기도 안정적인 직장이 생겼으니 부모님께 자리 잡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면서요. 취직 후부터는 주말 연애이긴 했지만 2년 가까이 만남을 유지해왔고 저나 남자친구나 서로 나이도 있다 보니 당연히 결혼을 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따금씩 부모님이 결혼은 언제쯤 할 거냐 물어보곤 하셨는데 저보다 나이가 2살 위인 남자친구는 집에서 오죽하겠나 싶더군요. 하지만 그 말에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 만난 만큼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말인즉슨 그건 제가 여태껏 쌓아온 제 경력을 다 포기하고 남자친구 회사가 있는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지요. 주말 연인을 했으니 주말 부부도 가능하다 하겠지만 남자친구가 자리 잡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말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살림을 차리고 싶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님 등골을 빨아먹으며 겨우 들어간 대기업인데 저랑 결혼하겠다고 그걸 포기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소리는 아닐 게 분명하잖아요. 하지만 저도 회사에서 자리 잡은 지 오래고 지금은 대우도 좋게 받고 있는 데다가 솔직히 제가 하는 일도 저에게 너무 잘 맞고 좋았어요. 결혼 때문에 당장 여태껏 해온 경력을 없애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거절해야겠다는 입장 또한 아니었기에 좀 더 고민해볼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도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어요. 이런저런 고민을 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회사 선배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도 고민을 털어놓으니 갑갑한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회사 선배가 남자친구 회사가 있는 지역에 우리 회사랑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회사를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사람을 구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회사에 가서 일하는 걸로라도 경력을 지키고 싶다면 그 자리에 한번 저를 추천을 해보겠다 하셨습니다. 회사가 지금 제가 있는 회사보다도 소규모다 보니 월급은 당연히 적어지겠지만 사장님이 진짜 좋은 분이시고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라고 일하는 것도 비슷하니 저라면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라 하더라고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곧장 선배에게 부탁해서 그날 화상으로 면접 비슷한 걸 진행했습니다. 사장님은 선배님 말처럼 좋은 분처럼 보였고 제 경력에 선배의 추천이면 저를 안 쓸 이유가 있겠냐며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어요. 결국 저는 그 회사에 취직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당장 계약서를 쓰거나 한 건 아니고 회사도 그만둔 상태는 아니었어요. 대충 구두상으로만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었지요. 제가 앞으로 결혼 준비하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도 아니고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보니 결혼식까지 다 올리고 제가 그 지역에 이사를 진짜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출근해도 되겠냐 요청을 했지요. 다행히도 그 회사에 생기는 결혼도 당장 나가는 게 아니었기에 그 회사 측에서도 오히려 저희 제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만 횟수로 8년을 만났는데 저희가 다툰 적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자주 티격태격했고 솔직히 그 긴 시간 동안 이 꼴 저 꼴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여지껏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친구의 이기적인 모습에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학자금 대출을 다 갚은 이후로 저는 딱히 돈 들어갈 일도 없고 해서 저금이 많이 모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낮은 연봉으로 시작을 했기에 전부 다 긁어 모으면 1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취직한 기간이 짧지만 신입 때 받던 연봉이 당시 제가 받던 연봉과 맞먹을 정도에다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만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6천에서 8천 사이로 돈을 모았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위해 모아놓았다는 돈이 꼴랑 1,500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돈 쓸 일이 뭐가 있어서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느냐고 물으니 남자친구가 취직하고 한동안은 버는 족족이 부모님한테 보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취직 준비하면서 부모님 노후 자금을 갉아먹은 게 있다 보니 그거 갚는다는 느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랑 본격적으로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돈 들이는 걸 멈추고 모으기 시작해서 지금 1,500이나 있다고 하는 거였어요. 저도 학자금 대출은 제가 번 돈으로 갚았으니 따지고 본다면 남자친구도 저랑 비슷한 경우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 말이 이젠 더 이상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빚을 지거나 한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소리로 들렸으니까요. 거기에 지역이다 보니 집값도 저렴한 편이고 남자친구 벌이도 좋고 거기에 저도 일자리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니 맞벌이를 하면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가 말을 바꾸더라고요. 집에서 남들 보는 눈이 있는데 기본적인 예단은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는 눈이 뭐 그쪽에만 있는 줄 아냐고 그렇게라도 꼭 해야만 한다면 기본적인 건 해주겠다. 하지만 우리 집도 보는 눈이 있으니 예물도 받고 패백도 해서 절값도 받아야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겠다고는 하는 거지만 하기 싫다고 거절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보고 왜 이렇게 돈을 밝히냐고 하더라고요. 허례허식은 싫다고 해놓고선 저보고 왜 말을 바꾸냐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대요. 진짜 돈 밝히는 게 누군지도 모르고 니네 엄마가 그런 거 아니냐 말해줄라다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대신 안 하기로 한 예단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게 누구냐고 말을 바꾼 게 누가 먼저겠느냐 되물으니 남자친구는 대번에 예단은 저를 위해서 해와야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거 돈 얼마 아끼겠다고 시어머니 뜻을 거슬러서 결혼 전부터 미운털 박히면 저만 피곤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모아놓은 돈보다 내가 8천 가까이 더 해가는 거 벌써 까먹은 거냐고.
취직하고 나서 여태 어머님한테 돈 들이지 않았느냐. 그걸로 퉁치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나도 1,500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려니까 둘이 합쳐 3천 가지고 지지고 볶고 어디 한번 잘 살아보자고 했지요. 현실을 직시하라고 지금 반반 결혼도 아니고 제가 여태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많은 걸 희생하고 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꺼낸 말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가 돈 이야기를 꺼냈다고 치사하게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회사 그만두고 오는 게 오히려 저한테 더 유리해서 그렇게 정한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아직 취직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구두상으로 이야기만 오간 것이기 때문에 남자친구한테는 딱히 제가 취직 자리를 구해놨고 맞벌이를 할 거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괜히 그 일자리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공수표를 날리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걸 두고선 어차피 이제 자기가 외벌이로 혼자 돈을 벌어올 건데 너는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앞으로 자기가 벌어올 돈이 제가 지금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아들 데려가는 대신 큰 선물 해드리자는 건데 그게 싫은 거냐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는 아니지만 나도 여기 데려와서 직장을 구할 거고 맞벌이를 할 생각이다. 그 정도만 설명하면 내가 예단 같은 거 해올 필요 없다는 게 충분히 이해되지 않느냐 받아쳤지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제가 일자리를 구한다고 한들 자기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이 동네에 있는 중소기업 중 한 군데 들어갈 텐데 이 주변의 중소기업들 다 자기 회사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일감 받아먹는 하청업체들 아니겠냐더라고요. 그런 데서 일할 생각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얼굴 들고 다니기 부끄럽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아내가 회사 하청업체 다닌다고 말하고 다니게 만들 셈이냐면서요. 그냥 살림만 하고 편하게 살게 해줄 테니 예단해와서 그냥 우리 엄마한테 점수도 좀 따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경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게 제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일을 하고 안 하고 그 결정은 제 자신이 내리는 거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대답을 들으니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다 멍해지더라고요. 제가 몇 년 동안 만난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더 이야기해봐야 싸움만 커질 것 같고 해서 생각해볼 문제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말하고 그날은 곧바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주변 친한 지인들한테 곧 결혼한다, 이직한다 다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뭐하러 성급하게 이야기하고 다녔는지 제가 다 후회가 되는 상황이네요. 오래 만난 만큼 이 사람의 많은 걸 알고 있고 결혼까지 결심했던 건데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라서 생각이 많아지네요. 원래 결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거 조율하면서 많이 싸우고 그런다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잘 사는데 그땐 왜들 그렇게 싸웠나 하는 조언을 듣기는 했는데 속 와닿지는 않네요. 참 고민이 많아지는 하루입니다. 일주일 만인가요?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는데 괜히 고민하면서 정신적으로 에너지 소모를 하고 시간 낭비했는지 모르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따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오래 만났다 보니 매일같이 연락하고 무슨 일 있었는지 보고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었는데 일주일 내내 연락을 아예 안 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남자친구가 서울까지 올라와서 제 앞에 이게 지 어머니가 받고 싶어하는 예단 목록이라고 하면서 꺼내 들이밀더군요. 일주일이면 충분히 생각했을 거 아니냐면서 시키는 대로 하라길래 저도 아무 말 안 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나는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느냐 했더니 맹무새도 아니고 똑같은 레파토리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걸 다 해가야만이 나중에 고부간의 갈등도 없고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요. 해오란 거 안 해와서 괜히 밉보이지 말고 고집도 그만 부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오란 대로 다 해올 테니 나도 예물도 받고 패백도 해서 드린 만큼 받아야겠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너는 아직 며느리가 될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하면서 저보고 결혼 전부터 벌써부터 일을 만들려고 하느냐고 성질을 내더라고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고 오빠가 여태 번 돈도 다 어머님 드리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또 뭘 더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결혼은 일륜지대사라는 말도 못 들어봤냐고 여태 연애하던 때처럼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도 서울에서 올릴 테니 아마 결혼 준비도 회사 일로 바쁜 자기를 빼고
저랑 지네 엄마랑 같이 둘이서 준비를 해야 할 테니 미리미리 해달라는 거에서 점수도 따고 친하게 지내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외아들이다 보니 어머니가 딸 있는 집을 부러워했는데 조금만 애교 부리고 그러면 분명 저한테 잘 대해주실 거라고요. 결혼 준비도 아예 지 어머니 원하는 대로 맞추라는 말을 저렇게 하더군요. 제 계획은 또 개무시하고 떠들어대더라고요. 다 너가 원하는 입맛대로 맞춰줘야 되냐고 저도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니 남자친구는 대번에 앞으로 내가 외벌이에서 너 먹여 살릴 텐데 그러면 싫어도 여자 쪽에서 남자한테 맞추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겁니다. 고작 돈 1,000만 원 쓰기 싫어서 너 이 결혼 안 할 거냐고 하면서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자기 대기업 명함 하나만 믿고 제가 희생한 건 안중에도 없던 거였어요. 여태까지 경력 포기하고 지역까지 옮겨가며 같이 미래를 꾸려나가기로 결심한 제 마음을 남자친구는 제가 회사까지 때려치고 대기업 다니는 지한테 취직을 하겠다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지요. 말인즉슨 제가 마치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고 싶어 환장을 한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다고 그냥 요 일주일간 나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오빠가 생각하는 결혼하고 내가 생각하는 결혼이 완전히 다른 것 같으니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니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냐고 하대요. 그래서 농담 아니라고 내가 뭐 이 결혼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 줄 아냐고 그냥 이 결혼 엎어버리자고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여태 쌓은 경력 포기하면서까지 이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는데 오빠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서로 바라보는 미래가 다른데 이 결혼을 기어이 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고 서로 더 안 좋은 꼴 보기 전에 그냥 끝내는 게 수가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한 건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헛소리는 그만하고 벌써부터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으면 어떡하냐고 고집 좀 부리지 말라더군요. 그래서 이제 파혼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더 이야기해서 뭐 하겠냐고 할 말 없다고 잘 지내란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까지도 제가 세게 나간다고 연기를 한다 생각했는지 제 뒤통수에다 대고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걸어오는 전화에도 받지 않고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있으니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했나 보더라고요. 전화가 수십 통씩 걸려오길래 그냥 전화기 꺼버리고 자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전화기 꺼져 있는 동안 문자는 또 몇 개나 보내놓은 건지 지그시 무시해주고 아침 운동 좀 다녀오려고 밖에 나가니 깜짝 놀라 깨무라칠 뻔했네요. 제가 연락을 안 받으니 남자친구가 저희 집 앞에서 밤새도록 저를 기다리고 서 있었던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후다닥 다가와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파혼하자는 말에 이렇게 밤새 기다리고 사과까지 할 거면 진작에 그러지 말라 할 때 멈추지 그랬냐 따졌더니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랑 예단 문제로 다투던 그날 남자친구 어머니가 남자친구한테 벌써부터 제가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면 평생 마누라한테 잡혀 살게 될 거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니 초장부터 기선제압을 해야 한다 했다고요. 자기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 없었다고. 하지만 미안하다고 사과해오는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게 설령 진짜 남자친구 어머니가 기선제압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하라 시켰다고 여태껏 모든 행동이 진심이 아니었다 해도 결국 실천에 옮긴 건 남자친구 본인이잖아요. 그게 맞다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한 건 이미 남자친구도 마음속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어요? 연애하는 내내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뭐 하겠어요.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자기가 돈 좀 번다고 집에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말 잘 듣는 식모를 구하겠다 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막말로 대한민국 땅에 대기업 다니는 남자가 너 하나밖에 없는 줄 아냐고 착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월급 나보다 잘 받는 거 인정하지만 그래봐야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월급이랑 비교하면 얼마 차이도 나지 않는 거 모르냐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시모 물주 노릇하고 남편 밥 챙겨주는 식모 노릇하려고 경력까지 포기해가면서 너랑 살겠냐고 따졌네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결국 제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 버렸고 저는 이렇게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무슨 수를 쓴다고 해도 제 마음을 돌릴 수는 없을 거예요. 어머니랑 연을 끊고 회사까지 그만두고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지가 온다고 해도 말입니다. 이번에 보여준 모습은 아마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해요. 결혼 후에는 얼마나 더 심해질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어차피 파혼을 하지 않으면 이혼을 했을 거예요. 살살 달래서 결혼한 뒤에 다시 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겠지요. 회사에서도 제가 그만두지 않는다는 말에 사실 저 없으면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우나 고민했다며 반겨주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했다면 취직하기로 했던 회사 사장님께서도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며 그때 구두로만 그럴 게 아니라 계약서를 쓸 걸 그랬다며 농담처럼 잘 넘어가 주셨습니다. 여태껏 남자친구를 만나온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그 시간 아깝다고 제 인생을 스스로 수렁에 빠뜨릴 필요는 없겠지요. 이번에 사실 크게 되어서 결혼은커녕 한동안은 연애 생각도 나지는 않을 거지만 똥차가 가면 벤츠가 온다잖아요. 인연이라는 게 진짜 있다면 제가 조급해하지 않아도 만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막 30이 된 여자입니다. 저와 나이가 1살 차이밖에 안 나는 남자친구도 홍기가 차니 두 사람 다 슬슬 결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애한 지는 2년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저도 둘 다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에요. 저희 집이 형편이 좋은 건 아니지만 어머니도 아버지도 두 분 다 공무원으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노후 준비는 다 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위로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언니도 벌써 시집을 간 지 3년이 넘었고 현재도 별탈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간 저한테 말해준 내용만 들으면 집안도 괜찮은 편이고 요즘은 시국이 이래서 다니지 못하지만 전에는 가족들끼리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했답니다. 직접적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 꺼낸 건 없지만 가끔 흘러가는 식으로 말하는 걸 들어보면 부모님 노후 준비도 다 돼 있다는 듯이 말했거든요. 서로 결혼 생각이 생기다 보니 집안 이야기도 하게 되고 서로 현재까지 얼마나 돈을 모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남자친구는 학사장교 출신이라 취직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로 회사 생활한 지 5년이 넘었고 학자금 다 갚은 뒤부터는 한 달에 200씩 적금을 들어 현재 모은 돈이 1억을 넘게 모았는데 남자친구는 따로 적금을 들어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랑 연애 시작할 때 신입사원이었으니 연차수로는 3년이 넘어가는데 적금 같은 걸 따로 들지 않는다는 말에 처음 놀랐고 3년 동안 회사 다니며 모아놓은 돈이 2천도 안 된다는 부분에서 한 번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군대도 학사장교를 나왔는데 아무리 군인 월급이 적다지만 4년 가까이 복무해놓고 그때 나온 월급들은 다 어디로 간 건지 사실 잘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회사 생활 시작한 기간이 저보다 3년이나 짧다고 해도 여태껏 모아놓은 돈이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속물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경제관념 없는 남자와는 결혼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와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금 갖게 되었는데 결혼 이야기를 서로 동시에 꺼냈다 보니 남자친구는 우리 결혼하게 되면 이러면서 틈만 나면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마음이 붕 떠 있는 상황이라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집중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걸 눈치를 챘는지 하나둘씩 돈을 못 모은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기 여동생이 현재 미국에서 미대를 다니고 있어서 자기가 학비를 조금 보태준 게 있다는 듯이 말하다가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부모님 앞으로 드리고 있는 돈도 조금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돈을 많이 못 모은 거라며 앞으로 우리 둘이 결혼하게 되면 같이 살면서 열심히 모아 집도 사고 여행도 다니자고 하는데 저한테는 그 말이 제가 번 돈으로 자기 여동생 학비도 내주고 부모님 생활비도 드리자고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연애하면서 동생이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말해주는 거라서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있는 건 왜 말 안 했냐고 하니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 저한테 소개시켜줄 수가 없으니 유학하는 동안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라 알려주지 않은 거라 설명하더군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여동생 학비는 왜 내줬나 싶고 여동생이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화가가 될 거라면서 여동생이 그렸다는 그림들을 저한테 자랑하듯이 보여주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도 나름 여가 생활한다고 갤러리도 많이 다니고 미술 작품에는 아주 조예가 없다고 할 정도의 사람은 아닌데 남자친구 여동생이 그린 것들은 솔직히 딱 봐서 겉멋만 잔뜩 들어있는 근처 대학생 졸업작품 전시회에 나온 작품들보다도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정말 재능이 있고 장래가 촉망받는 화가라면 학교에서 장학금까지 내주며 데리고 있을 텐데 학비 내주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말한 만큼 재능 있고 촉망받고 있는 인재는 아닌 듯 하고요.
제가 봐도 딱히 재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수많은 미대생들을 배출시켜온 미국 대학교에서 볼 때는 오죽할까요? 심지어 여동생이 27살인데 아직도 대학생이고 저랑 만나온 2년 동안 여동생은 대학생이었고 아직도 대학생이라는 소린이 27살인데 현재 몇 학년인지 짐작조차 가지가 않습니다. 본인 돈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면 대학원에 가고 싶다고 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피땀 흘려본 돈 가지고 생판 얼굴도 한번 못 본 남자친구 여동생 뒷바라지 하겠구나 싶어서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부모님은 노후가 돼 있는 거 아니셨냐고 왜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생활비를 드리고 있느냐 물었더니 두 분이서 식당을 하고 계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게 되면서 어머니는 현재 집에 계시고 아버지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배달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제가 말을 잇지를 못했어요. 노후 준비가 다 되셨다는 분들이 자전거 끌고 이 추운 날에 배달 일을 하고 계신다니?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을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후 준비가 다 되고 은퇴를 하셨다는 듯이 설명해왔던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현재 하던 사업이 망해서 생계를 목적으로 배달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제가 누구에게는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결혼하는 거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싶다고 남자친구한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섭섭해하면서 저를 보고 돈 밝히는 여자 취급을 하더군요. 연애하는 내내 그렇게 안 받고 그런 제가 좋아서 결혼을 결심했는데 어떻게 저보고 그럴 수 있냐며 너무하다고 자기의 믿음을 배신했다는 식으로 말을 해왔어요. 배신이라는 말에 저도 확열이 받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부모님 노후라도 돼 있었다면 같이 알뜰살뜰 살면 된다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다가 27살에 미국에서 학비 지원받으며 살고 있는 여동생까지 있다면 제가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따졌어요. 그리고 여태껏 부모님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듯이 속여온 게 누구냐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월급으로 부모님 잠시 몇 년만 도와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동안 제 월급으로 생활해도 제가 벌이가 많은 편이니 충분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이 시국이 끝나면 부모님이 노하우가 있으니 식당을 다시 열어 일어나실 거고 그때까지만 기다려주면 자기도 제 부모님한테 아들처럼 잘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작 한다는 말이 제가 번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가족들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당당히 선언하는 모습 때문에요. 내가 호구로 보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부모님하고 여동생 지원해주는 걸 그만한다고 해도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어 결혼도 할까 말까인데 무슨 배짱으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짜증을 부리면서 그러면 자기가 부모님이랑 여동생 다 버리고 너랑 결혼하면 좋겠냐고 소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나랑 헤어지고 넷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걸 가지고 부모님하고 여동생을 뭐하러 버리냐고 나 하나 때문에 가족까지 버릴 필요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저보고 완전 김치녀 신부 아니냐고 하면서 여태까지 저를 만난 시간이 아깝다며 성질을 부리고 혼자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전화도 안 받고 며칠째 전화 연락이 통 안 되네요. 이거 헤어진 거 맞죠? 제가 찼어야 하는데 차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조금 기분이 그렇네요. 아무튼 남자친구 말대로 저도 여러모로 시간 낭비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제가 진짜 돈 밝히는 선물인가 싶어서 찝찝한 기분도 있습니다. 여자가 30 넘으면 결혼 시장에서 경쟁력이 하나도 없다는데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후기입니다. 정확하게 그날로 5일이 지난 주말에 새벽 3시가 돼서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혀가 꼬부라진 게 술을 얼마나 처먹었는지 제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더라고요. 술은 그렇게 취해가지고는 제 마음을 돌릴 만한 번 듯한 거짓말 하나 제대로 못하더군요. 저를 아직도 사랑하네 어쩌네 하면서 그날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가 싶더니 부모님 생활비랑 여동생 학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저의 질문에는 술이 취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꼬부라진 혀가 갑자기 펴진 건지 말을 아주 또박또박 잘하더군요. 제가 눈 한 번만 딱 감고 자기 가족들 도와주면 저한테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고 또 장황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동생이 화가로 대성하면 우리 그냥 두겠냐는 둥. 부모님이 식당 영업만 다시 시작하시면 노후 준비해드릴 것도 없다고. 여태까지 드린 돈은 물론이고 나중에 그 식당까지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다고 잘 좀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기는 대기업 다닌다고 해봐야 40살이면 정년이지 않냐고. 그때 가서 치킨집 차리는 거보다 부모님 식당을 물려받는 게 우리한테 더 이득이지 않겠냐며 저를 설득하려 들더군요. 정말 술에 취한 건가 싶을 정도로 또박또박 한마디씩 읊는데 정말 이딴 말로 제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소름이 돋더라고요. 여태까지 인연을 같이 해온 남자친구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멍청한 놈이었던가 싶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날 완벽하게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내 정년이 정말 40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주식을 사면 샀지. 너네 부모님이나 여동생한테 투자하고 싶은 생각 없다. 너 학사장교 하면서 모은 돈부터
회사 다니면서 받은 월급까지 전부 어디 갔냐고. 밑빠진 독에 개송부를 받고 있는 걸 모르고 있냐고 따끔히 한마디 했어요. 너가 가족을 끔찍히 생각하는 건 눈물겹지만 그렇다고 나는 밑빠진 독에 구멍을 메우고 있는 두꺼비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와 다툰 이후로 미국에서 미대 유학하는 비용도 대충 알아봤는데 한 학기에 1억이 넘는 것도 부지기수였어요. 그래서 여동생한테 투자한 돈 본전 뽑고 싶으면 지금 한 푼이라도 더 여동생한테 학비 명목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재능이 없으니 최대한 빨리 귀국해서 취직할 준비나 하라고 하는 게 너한테도 네 여동생한테도 더 이득일 거고 그 누구도 너한테 해주지 못할 참된 조언일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때는 저보고 김치녀의 속물이라고 그렇게 성질을 내더니 그런 말을 듣고도 그래도 저한테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안 될까 하면서 애걸복걸하는 모습이 조금 안쓰럽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자기 가족들 지원해주고 싶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에 여기까지가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제가 조금 말을 심하게 하긴 했지만 여태까지 만나온 정이 있어서 해준 최선의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에게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충고를 해주고 후련하게 헤어지자고 선언했습니다. 솔직히 일전에 남자친구가 저한테 화내면서 저를 차버린 것 같이 말하고 헤어진 게 내내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 찰거머리처럼 매달리는 남자친구 떼어내버리니 속 하나만큼은 정말 후련하네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 남자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를 자기 가족들 뒷바라지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보다 진정 저를 아껴주고 두 사람의 미래를 같이 그리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도 이제 다 끝나가네요. 결혼 2년차에서 이제 3년차로 접어드는 30살 여자입니다. 아이가 아직 없으니 동갑인 남편과는 아직도 신혼생활처럼 잘 지냅니다. 바로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평소에 남편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게 돼서 여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댁은 기독교라서 제사가 없고 우리 집도 따로 제사를 안 지내요. 명절 때가 되면 양가 어머니들만 만나고 오는 게 끝입니다. 왜 어머니만 만나냐고요?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린 시절에 이혼하셨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렸을 때 사별하셨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본받고 싶은 점이 많을 정도로 부지런하십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 없이 여자 혼자 몸으로 삼형제를 다 키워내셨으니 말이죠. 결혼 전에 남편이 해준 말에 따르면 어떤 날에는 밤낮 없이 일하시는 날이 많아서 하루 종일 집에서 못 보는 날도 허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세 형제를 전부 대학에 보내셨고 시집장가까지 전부 다 보내셨으니 그 이야기만 듣고도 정말 존경스럽고 멋지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도 제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분 밑에서 자란 아들이면 절대로 나쁜 사람일 수 없다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야 하는 결혼이었지만 별다른 이야기 없이 찬성해 주셨어요. 남편의 직장이 대기업은 아니지만 대우가 나쁘지 않고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결혼할 때 양가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끼리 시작하자고 했는데 남편이 오히려 저한테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고 말해줬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부지런하셨어요. 우리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누나 아주버님도 효심이 가득해서 남편을 포함해서 남편 형제들이 보내는 용돈만 합쳐도 혼자 생활 시기에 모자람이 없을 정도의 금액이었는데도 그 와중에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시며 단 하루도 일을 쉬거나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저희 엄마도 혼자 된 지 오래셔서 저희를 키워오면서 고생을 하시긴 하셨을 테지만 양육권을 엄마가 갖게 되면서 아빠 쪽에서 양육비도 모자라지 않게 보내주셨고 외할아버지가 혼자 된 우리 엄마가 딱 했던 건지 이래저래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엄마는 따로 일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었던지라 저희 뒷바라지에 힘을 쏟으셨거든요. 제가 저희 형제 중에서는 시집 가는 걸 마지막으로 엄마는 이제 집이 넓어서 혼자 지내기 적적하다고 하시며 살고 계시던 아파트를 처분하셨고 외할아버지가 엄마에게 물려주신 정원 달린 시골집으로 내려가셨어요. 엄마는 저희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파트에서만 살아오셔서 그런지 예전에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텃밭이 딸린 집이 나오면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항상 말씀해 오셨는데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으로 가시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집이 멀어져서 우리들 보기 힘들어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면 정원 가꾸고 텃밭 가꾸고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며 오히려 속편하고 좋다고 하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 서울에서 거주하셨어요. 남편의 효심도 알고 있으니 전화도 자주 드렸고 꼭 명절 때가 아니더라도 시댁에는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을 많이 하셔서 항상 바쁘시다 보니 식사는 보통 외식을 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대접해 드리려고 했어요. 반면에 친정에는 거의 명절 때밖에 가지를 못했는데 엄마는 저희 오기 몇 시간 전부터 음식을 손수 준비하셔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한 상씩 차려주셨어요. 어머니가 계신 곳이 바다도 인접해 있는지라 제철 해산물이며 텃밭에서 직접 가꾸신 채소의 한우까지 사가지고 와서는 온갖 음식들을 준비하셔서 매번 저희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텃밭에서 가꾼 거라며 채소들을 택배로 보내주시고 손도 워낙 크셔서 반찬이나 김치를 하시면 너무 많아서 혼자서는 다 못 드신다며 그런 것들도 매번 보내주셨습니다. 매번 반찬이 입에 맞느냐고 물어보시는 엄마의 말에 남편이 옆에서 전화기를 뺏어서 너무 맛있다고 감사하다고 전하면 엄마는 그 말을 그대로 듣고서는 어김없이 며칠 뒤에 그 반찬을 김치통에 한가득 차도록 담아서 택배로 보내주시거나 했어요. 냉장고에는 엄마가 해준 반찬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남편은 가리는 음식은 따로 없는데 입이 짧은 편이라서 같은 반찬을 몇 번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식사 때마다 꺼내놔도 손 하나 대지를 않았어요. 하루는 반찬하느라 고생하셨을 엄마 생각을 하니 짜증이 솟구쳐서 남편한테 잔소리를 했어요. 맛이 없으면 없다고 하던가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손도 안 대면 다 버리지 않겠느냐고요. 남편은 멀뚱히 제 잔소리를 대충 흘려넘기고는 그러면 반찬들을 전부 회사에 가져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점심값도 부담되고 하니 저보고 아침에 국 하나 밥 하나 도시락을 싸주면 자기가 회사에서 반찬들을 꺼내서 그걸로 끼니를 해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하루 날 잡아서 남편은 집에 있는 반찬통들을 차에 전부 싣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것도 내키지는 않았는데 못 먹게 돼서 버리는 것보다는 좋겠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 추석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평소보다 두둑하게 챙겨서 봉투에 넣길래 속으로 점심값을 안 쓰니 여유가 있는가 보다 싶어 흐뭇해했어요. 평소에도 명절이지만 일하러 나가시느라 바쁘신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에 들러서는 점심만 외식으로 나가서 먹고 그 길로 바로 친정으로 향했었는데 이번 추석은 반대로 아침 일찍 친정에 다녀왔다가 저녁에 시댁을 가는 일정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날따라 아는 분을 도와주러 가야 하는데 아침부터 가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그날은 저녁을 함께 하자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친정에서 엄마와 며칠 같이 지내는 걸 포기해야 했지만 시국도 시국인지라 오래 머무르고 싶지는 않아서 그러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출발하면서 전화를 드렸더니 엄마가 당황한 목소리로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오냐며 허둥지둥 대시더라고요. 3시간 차를 달려서 친정에 도착했는데 엄마가 앞치마 차림으로 나오셔서는 저희가 너무 일찍 와서 준비한 게 없다고 어떡하냐고 걱정스런 표정으로 남편 눈치를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한테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갑자기 바뀐 일정이라 미리 못 말해줘서 미안하다고 제가 사과를 드리고 오늘은 엄마도 쉬라고 우리도 오랜만에 외식이나 같이 하자고 했죠. 남편은 눈치도 없이 거기서 엄마가 준비하고 계시던 요리를 쓱 보더니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고 그냥 집에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요즘 이런 시국에 어디 사람 많은 데를 가려고 하냐면서 말이죠. 엄마도 그 말을 듣고는 금방 마무리하니까 얼른 와서 앉으라고 하고 허둥지둥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셨죠. 제가 도와드린다니까 가만 앉아있으라고 다그쳐서 도와드리지도 못했네요. 엄마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계시고 음식 한 가지 한 가지가 준비가 끝나는 대로 계속 식탁 위로 음식을 나르느라 바빴어요. 남편은 거기서 미안한 마음도 없는지 음식 준비하는 엄마는 신경도 쓰지 않고 나온 음식 꾸역꾸역 자기 입속에 넣느라고 정신이 없었고요. 혼자 부엌에서 분주하게 요리하는 엄마를 보니까 갑자기 속이 다 상하더라고요. 다리도 가늘어지신 게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고 아무리 고향이라지만 아는 사람도 몇 없을 텐데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남편은 식사를 다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소파로 가더니 그 위에 벌렁 드러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랑 같이 있어봐야 엄마도 불편할 테니 저는 엄마랑 같이 방으로 들어가서 오랜만에 수다를 떨었고요. 해가 질 때쯤 되니까 남편이 방문을 두드리더니 이제 올라가야지 하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갈 준비를 하고 문 앞까지 바래다주는 엄마를 뒤로 하는데도 남편은 낮에 챙긴 봉투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결국엔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걸 가지고 남편하고 대판 싸우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치사하게 몇십만 원 가지고 말 꺼내기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고 혼자 계셔서 외로워 보이는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시작했지요. 우리도 앞으로 친정에 오면 집에서 먹지 말고 나가서 사 먹자고 말이죠. 우리 엄마가 내색을 워낙에 안 하시는 분이라서 그렇지.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음식 준비하는 게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장모님이 힘들 게 뭐 있어? 명절 때 명절 음식을 먹어야지. 무슨 외식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라고 말을 되받아치더군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더니 남편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장모님이 시어머니처럼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판돈 쓰시면서 집에만 계시는데 명절날 음식이라도 해주셔야지 무슨 외식이냐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음식 준비를 하던 왜소해진 엄마의 뒷모습이 생각나서 터져나오는 감정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한테 우리 엄마가 지금 너 밥 해주는 사람인 줄 아냐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고 서운하다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시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아무런 고생이 없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평소에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아져서 너네 엄마만 힘들었겠냐고, 세상에 안 힘든 부모가 어디 있냐고 차 안에서 바락바락 소리쳤죠. 남편은 그 순간 자기가 말실수를 한 걸 깨달았는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명절이라고 시어머니 봉투만 만든 것도 우리 엄마는 집 한 돈으로 놀고 먹고 계시니까 용돈이 뭐가 필요하겠냐고 준비 안 한 거였다고 생각하니 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 그 이야기도 꺼냈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 말을 듣더니 건수 하나 잡았다는 듯이 오히려 저에게 호통을 치더라고요. 내가 내 용돈 아껴다가 우리 엄마 준다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냐고. 너도 그럼 용돈 아껴서 장모님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와중에도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더군요. 엄마가 보내준 반찬들 때문에 점심값이 굳어서 용돈이 모인 거지 네가 아껴서 모은 거냐고. 단돈 10만 원이라도 장모님 고생하셨다고 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 내내 차 안에서 싸웠습니다. 한참을 차에서 푸닥거리를 하다가 시댁에 도착했어요. 표정 관리를 하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하고 싸운 걸 티내고 싶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자기가 오늘 너무 고생했다고, 밖에 나갈 힘도 없으시다며 배달 음식을 시켜놨으니 집에 있는 반찬들하고 대충 때우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때부터 표정이 조금 당황한 듯 보이더니 아까 우리 엄마 때와는 다르게 왜 집에서 먹냐고, 집 근처에도 먹을 만한 데 많은데 외식을 하자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거기서도 한마디 더 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앞이라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보통 고집이 아니신지라 음식 시켜놨다는데 어딜 나가시냐는 시어머니의 말에 꼼짝없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친정에서 소파에 벌렁 드러누웠던 것과는 반대로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앉아있지도 못하고 써있지도 못한 채로 안절부절 가만히 있지를 못하길래 왜 저런가 싶었어요. 얼마 안 있어서 주문한 아구찜이 도착을 했고 시어머니께서 반찬이 맛있는 게 많다면서 냉장고에서 이것저것을 꺼내다 주시는데 가져오신 음식들이 전부 낯이 익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얼마 전에 남편이 사다 준 반찬인데 어디서 사왔는지 조미료 맛도 하나도 안 나고 정말 맛있다면서 저도 한번 먹어보라고 제 밥 위에 하나씩 올려주시더군요. 맛을 보지 않아도 그 반찬들은 우리 엄마의 반찬인 게 안 봐도 뻔했어요. 남편이 회사에 가져간다고 했던 반찬들은 회사로 간 게 아니었고 반찬 가게에서 사온 척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전부 보내버렸던 거죠. 모든 사실을 알아버린 저는 결국 그날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터져나와 시어머니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싸울 때 눈물을 보이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그날만큼은 정말이지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울고 있는 저를 보며 무슨 일이냐며 묻는 말에 하나하나씩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어요. 친정에서 있었던 남편의 태도와 지금 상에 차려져 있는 우리 엄마가 해준 반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말다툼한 것까지 전부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만 계시다가 제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벌떡 일어나 남편의 뺨싸대기를 한 대에 후려갈기시더라고요. 남편은 얼굴을 붙잡고 놀랐는지 얼굴을 부여잡고 멀뚱멀뚱히 시어머니만 쳐다보고 있고 저도 난데없이 벌어진 상황에 깜짝 놀라서 흐르던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어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지 엄마 귀한 줄만 알고 남의 엄마 귀한 줄 모르는 자식은 둔 적은 없으시다며? 아무리 자기가 힘들게 널 키웠다고 해도 장모님 어려운 줄 모르는 어리석은 아들한테 효도받을 생각이 없다고요. 남편은 볼따구를 쥔 채로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널 그렇게 키웠냐면서 호통을 치시는 시어머니 앞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자식 교육 똑바로 못 시켜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몇 번을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께 저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노여움 푸시라며 몇 번을 이야기했죠.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서로 아무 말도 주고받지 않아서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찍소리도 못하고 눈치 보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속 하나만큼은 정말 후련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거 봐서 용서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계좌번호를 물으셔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제 통장으로 100만 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돈이냐고 여쭈어 봤더니 시어머니께서 사돈 어른이 해주신 반찬을 맨입으로 먹어왔으니 면목이 없다시며
남편이 준 용돈은 자기보다는 사돈어른한테 가는 게 맞다고 보내는 거니 그렇게 알라고만 하시더라고요. 다시 보낼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하시면서요. 이 상황을 엄마한테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그러면 다음 구정 때는 자기가 서울로 올라올 테니 넷이 모여서 어디 좋은 데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께도 그렇게 전했더니 안 그래도 언제 한번 같이 시간 보내고 싶었는데 잘 됐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도 그날 이후로는 정신을 차린 건지 이제 연말인데 언제 날 잡아서 장모님 선물이나 하나 사러 가자며 어디서 구했는지 백화점 상품권 몇 장을 저한테 쓱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 모르게 시어머니 선물 하나 좋은 거 알아보려고요. 이번 일로 남편에게는 크게 한번 실망하게 되었지만 자기 아들이라고 남편의 잘못을 감싸주지 않고 제가 보는 앞에서 한마디 쏘아붙이신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점이 많네요. 저도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 덜 챙기는 게 아니고 양쪽 어머니들께 똑같이 효도할 수 있는 좋은 딸,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시어머니와 우리 엄마, 그리고 저와 남편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모두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